안녕하세요.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하는 TV 똥덩이. 이번 주제는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화면. 정의란 무엇인가? 저기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이야기한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강의도 유명하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정의를 내리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쓴 책에서도 실제로 정의란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 정의가 없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썼는데 거기에서 안에다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뭐 그 책을 안 읽어 봐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들은 얘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정의란 정의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제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죠. 그 사람이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사람도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죠. 도대체 그럼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면 정의가 무엇이냔 말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게 진짜 그 핵심이 되는 질문이죠. 네. 근데 여러분은 이 생각은 해 보셔야 돼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라고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정의란 것 자체가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그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 구현도 있고 또 정의 실현도 있고 또 이게 어떤 결과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민호벨 너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정의를 포함한 모든 개념 이게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름답다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추상적인 개념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언어 발달이나 이런 거에서 인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냐? 언어의 발달은 사회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성이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동시에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게 만들고 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잖아요. 예. 특히 인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아이가 인제 자폐 진단 처음 받고 나서 그때 이 생각을 했던 게 '아 그러면은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과 언어 발달이 인제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진짜 그 아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을 갔었으니까요. 하지만 자폐 아이는 자폐 아이예요. 그 얘기는 뭐냐? 갖다가 놔도 같이 있는 것 보이지만 애만 따로 혼자서 딴 세상 가 있다는 게 뻔히 눈에 보여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사회성을 통해서 발달을 한단 말이죠. 그럼 처음에 언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들어가지만 이 사회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서로 맞장구 쳐서 '아 이게 맞아. 우리 좋아.' 그러면서 박수를 딱 치는 순간 거기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서로가 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공감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왜 공감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루려고 하잖아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걸 강조를 하는데, 공통적인 어떤 목표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감대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서로가 '아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자.' 이게 이미 암묵적인 동의가 다 돼 있으니까, 이게 전쟁을 예를 들면 쉽죠. 전쟁을 나가는데 '아 우리가 이거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거 하나만 있으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저희 서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딱딱딱딱 자기 할 일을 해요. 이게 인제 공감대죠. 자, 그래서 공감대라고 하는 거는 언어 발달에서는 사실상 독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상대를 설득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공감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이들의 제가 인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린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있어서는요, 공감대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면, 두뇌 발달을 이루려고 하면 항상 이건 어긋나요. 예. 왜냐면 두뇌 발달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는 설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가정에서 그러죠. 예. "야 우리 이거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가는 길로 쭉쭉쭉쭉 나가면 돼요. 하지만 언어가 발달할 때는 언제 발달을 하느냐? 실제로는 바로 이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여기 정의란 요거 인제 딱 써 놓고 제가 시작할게요. 이게 하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때, 왜? 갈등이 발생하면요, 상대를 설득하든 어떤 식으로 이해가 돼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특히 부모와 자녀들 사이가 그렇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은데, 공감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갈등으로 갈 소지가 굉장히 커요. 인제 그게 대화의 기술이고, 그게 대인 관계의 기술이 인제 이런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접근법, 이게 인제 대인 관계 또는 협상의 기술이라고 인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면 어쨌든 풀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든 뭐든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설득력이에요. 설득. 상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황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을 찾고, 그 설득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시도해 가면서 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인제 공부에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일단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해요. 실제로 이런 두뇌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먼저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 논리를 정리해야 돼요. 그죠? 내 논리를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가서 설득을 시도를 해요. 시도. 그다음에 시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는 게 뭐죠? 시도가 했는데 잘 안 먹혔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논리와 시도했는데 안 먹혔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고 분석해요. 그다음에 새로운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돌아가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겠어요? 두뇌가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계속 키워나가요. 협상력을 키워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비즈니스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을 계속 만들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뭐가 발달을 하느냐? 언어가 발달해요. 여기는 사회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 사회성은 보통 공감대를 통해서 가는 거지, 여기는 두뇌를 가지고 계속해서 언어 발달을 해 가면서 하죠. 그래서 실제 진짜 언어가 발달하는 거는 바로 2 단계부터예요. 2 단계부터. 그 앞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공감대를 형성해서 박수치고 "좋다." 뭐 "나 이거 싫어." 이거는 언어라기보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원숭이들의 신호에 가까워요. 원숭이와 같은. 원숭이의 신호체계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인제 이건 이미 알려져 있는 거죠. 연구하는 연구원들을 통해서, 연구 학자들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언어가 여기서부터 발달을 하는데, 이 언어가 발달할 때 어떤 언어가 발달을 하느냐? 추상적 개념이 발달해요. 흔히 얘기하는 정치죠. 정치.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그 예전에 뭐 제가 들어보니까는 그 누구죠? 그 태종인가? 세종인가? 세종은 아니고요. 세종의 그 아버지가 어 정확하게 왕 그 호칭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방원, 이방원이 그랬다 그러죠. 이방원 그 뭐 저희 왕의 호칭은 모르니까 이방원으로 인제 얘기를 할게요. 이방원이 그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해 놓고 권력을 잡아 놓고 실제로 그 취임사 같은 거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랬다 그러죠. "나는 왕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저희 의견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왕이 왕 자리를 수락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죠. 이게 인제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게 뭐죠?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저한테는 거짓말이지만 사람들은 이걸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장을 하는 거죠. "나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 줘야 되고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르고 막 이런 나오는 이유를 뻔히 아시겠죠? 예. 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정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추상적인 개념들. 예. 이 중에 들어가는 게 뭐죠? 대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뭐 국민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뚜렷하니까 추상적 개념이라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근데 위해서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추상적인 개념에 들어가죠. 그럼 대의, 뭐 정의, 이런 것들이 인제 추상적 개념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써 가면서 뭐를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또는 말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가 그것에 수긍할 수 있도록, 수긍 이렇게 쓰나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믿도록,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용도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추상적 개념이에요. 자,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이 오늘 그 뉴스를 이렇게 쭉 찾다가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뭐가 있나 싶어서 예를 들려고 이렇게 쭉 찾아봤었는데, 정의에 대한 뚜렷한 거는 없지만은 비슷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그 뭐 명품백 받았는데, 뭐 무슨 그 정부 그 무슨 그 기관에서 이거는 뭐 저희 직접적으로 배우자는 이런 거 받아도 된다. 이 업무 연관성이 없으면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해 놓은 거는 뭐 그 실제로 "하나라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였는데, 요번에 인제 그게 뒤집혀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봤어요. 자, 이게 뭐죠? 정의가 뒤집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대로 가는 거지 실제로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이 곧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자가 인제 바뀌어서 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게 정의가 아니다." 그러면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인제 요즘에 와 가지고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정의라고 하는 걸 놓으면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 가면서 서로 논쟁을 펼치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처음부터 존재했을까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존재하던 개념이 아니에요. 없었던 개념이에요. 없다. 없는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으면은 누가 이득이죠? 내가 이득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이득이에요. 자,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처단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먹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처단을 당한 사람은 말을 못 해요.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정의를, 없는 사람이 정의를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희 법에서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저희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싸우고 있었다고 쳐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뭐 질병이든 무슨 이유에서든 사망한다. 그러면은 가해자의 벌을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왜? 이게 이 사람이 잘못했다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 주장을 해야 되는데 내 주장을 하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피해자가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전까지 뭐 물증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 논쟁이 돼서 뭐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물건을 성추행을 했다. 근데 이쪽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쪽에서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쪽이 사라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말밖에는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증명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빠져나가는 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밖으로 나오면서 "정의가 구현이 됐다. 이게 정의다. 나는 죄 없었는데 너희들이 저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가 나를 몰아세워서 마치 범죄자로 취급했었는데 이제 정의가 구현이 된 거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인제 이 생각은 해 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정의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의라고 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내려놓은 정의에 내 두뇌가 갇혀 버리면 나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성추행 피해자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내 주장을 펼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의다만 계속 떠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이걸 성추행이라고 얘기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정의라고 하는 단어에는 논리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뭐 "나는 성추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논리가 빠져 있으면서 계속 우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실제로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제로 성추행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예. 그래서 논리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나는 잘못 없다. 이건 나를 벌하는 건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밖에 주장을 못 해요. 이게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져 놓고도 빠져나가면서, 예, 그러죠. 그러면은 피해자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논쟁이든 아니면 뭐 갈등이든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것이 상대가 설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대가, 모든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내가 성추행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추행이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노력은 뭘까요? 모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두뇌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사고력이에요. 이게 사고력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학교 교육이 이거를 막아요. 어떻게 막느냐?
그 마이클 샌델은 적어도 자기가 정의를 정의 내리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르칠 때도 정의에 대한 정의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육이 특히 그렇죠. 제가 볼 땐 인제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차 캐나다는 좀 바뀌고 있어요. 고등학교 그 과정은 실제로 인제 그 "정의란 이것이다."를 가르치지를 않고 실제 정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으로 바뀌어 가요. 그래서 성적도 내지를 않고 8 학년인가 10 학년까지 성적을 아예 안 내고 그냥 그 학생들을 인제 그 두뇌 발달에 초점을 맞춰서 인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11 학년, 12 학년 돼 가면서는 인제 성적을 내야 대학에서 그 분별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제 성적을 내는 그 학년만 성적을 내는 걸로 인제 가닥을 잡아서 옮겨가고 있는 걸로 인제 저는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그 저희 그 한국 같은 교육에서는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으로 학교를 대학을 진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정의를 스스로 '이게 어떤 이거를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여기서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이건 정의가 아닐 거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정의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떤 케이스를 놓고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성추행 케이스를 놓고 '그래 이 사람에게 이게 실제로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지 이 사람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 법률 위에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학교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거죠. 정의란 해 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이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정의다." 이런 식으로 답을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법은 가르칠 수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뭐 "고기는 이렇게 하면 광어를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식으로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실제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낚시를 할 사람이 스스로 광어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화 시켜 가면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실력을 키워 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게 인제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에서 하는 그 논쟁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제 제 방법이 그것보다 훨등 더 진보한 그 차원이 다른 방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인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수업을 보면은 주제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케이스를 놓고 계속 서로 분석을 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의 교육은 "이것은 정의다. 이게 정의다."로 가르쳐 놓고 시험을 볼 때 왜 이렇게 하면 시험 보는 게 굉장히 편해요. 왜 딱 내놓고 "다음 중 정의에 대한 정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내면 학생들 그 평가하기 딱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두뇌가 그러한 사람들이 정의 내려놓은 정의에 길들여지니까 어떻게 되죠? 왕들의 역사 속에서 왕들이 이것이 정의고 내가 정의 구현을 했고 이러면 그걸 믿고 박수 치면서 "와 왕족 대단하다." 그러면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면 왕족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핏줄이 달라. 너들 같은 상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면서 또 양반은 그러죠. "야 내가 양반이야. 너희들 같은 천민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왜? 천민이나 이렇게 계층이 낮을수록 위에서 "정의란 이거다."라고 가르치면 그거를 딱 받아들여야죠. 그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야지 그 위에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위로 올라가질 못해요. 잘해야 만년과장하다가 그 은퇴하는 게 다예요. 왜? 한번 이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바둑을 가끔 예를 드는데 바둑을 이렇게 할 때 바둑을 잘 둔다는 사람들이 그 바둑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배우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그 수를 보고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바둑을 가르치면서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야." 가르치면서 "이게 좋은 거야. 이 너는 이렇게 해야 두뇌가 발달해."라고 가르쳐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들도 바둑 가르치는 데 가 가지고서는 "우리 아이 두뇌 발달 좀 시켜 주세요." 가는데 실제로는 이게 두뇌 발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두뇌를 바둑을 가르치는 사람의 그 두뇌 속에 가두는 역할,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 바둑을 쭉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열심히 바둑을 두면서 그걸 가지고 바둑 두는 방법을 통해서 두뇌 발달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 주어진 틀 안에서 이 고수가 바둑의 고수는 뻔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둑을 둘지 훤히 내다봐요. 그 얘기는 뭐냐? 바둑을 이 아이들이 배워서 이 사람한테 배워서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의. 그래야 어쩌다 한두 명씩 태어날 정도지, 그래서 고수들의 전쟁에 가면은 몇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정도지 이 아이들이 진짜 이 고수를 이길 만한 능력은 못 가져요. 왜? 수가 보여요. 이 사람이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 언제 어떻게 놓을지 몇 수 앞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뭐를 뜻하냐?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신하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수를. 그러니까 수가 이렇게 가다가 얘가 요렇게 하려고 그러고 얘가 요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수가 안 읽히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려다가 내 밑에 무릎을 꿇리든지 아니면 죽여야 돼요. 왜? 두면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를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과거에 조선 시대에 그 중국에서 맹자, 공자를 가르쳐 가면서 "너희들 이걸 따라야 되고 그래서 4대 사상을 너희들이 받들어야 되고 그 중국을 받들어야 되고." 이러면서 그 유교를 갖다가 심어 놓은 이유가 그렇게 해 놓으면은 넙죽넙죽 절하고 머리가 그 안에 갇혀서 감히 덤비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처럼 머리가 깨인 사람이 그 이 옆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죠? 바로 무릎 꿇리죠, 쫓아와서. 그리고 말 잘 듣는 애들은 어떡하죠? 그 왕들은 귀엽게 봐주죠. 예. 그러니까 이씨 조선을 쭉 내려놓고 이씨가 다스리던 그 왕들이 이씨 왕들이 다스리던 조선을 쭉 내려놓고 보면 거기에서 실제로 그 두뇌가 깨어 있었던 사람은 세종대왕 같이 몇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 중국의 노예화된 사람들이 왕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핏줄이 다르다고 우러러야 봐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수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러러 보면서 머리를 푹 숙여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핏줄을 얘네들은 두뇌가 고정되고 그 말 그대로 그냥 잘 배웠 잘 배 그 공부만 쪼끔 잘해서 뭐 공부 못해도 대통령 된 경우가 있으니까 뭐 이제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어쨌든 착실하게 공부해서 노예화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구나.' 또는 '수상이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 돼요. 그래야 내 두뇌가 커요. 키워져요. 그래야 내가 두뇌 발달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회장이다, 어떤 조직의 회장이다, 어떤 조직의 사장이다, 또 대통령이다, 고위 공직자다. 그냥 원숭이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 원숭이들의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원숭이들의 위를 저희 그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지게 되고 그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은 원숭이 수준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뭐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지도자들 중에서도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많은 경우 인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그 우두머리에 앉아 있으면 전쟁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고 사회가 불안 요소가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불공정, 불평등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법들도 막 뒤집어 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과거에는 이게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합법처럼 해석을 해 놓으면서 이게 그걸 사람들한테 믿으라 그러고, 또 그 머리가 이 종속이 된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그런 줄 알고 머리를 숙이면서 박수를 치죠. 네. 동물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TV똥덩이 이번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